65세 과부에게 다가온 11살 연하 남자의 다정한 눈빛. 외로움에 7천만 원을 건넸고 혼인신고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늦은 귀가, 수상한 문자, 그리고 찾아온 전처의 충격적인 폭로. 그 사람은 도박꾼이에요. 술 취한 남편이 휴대폰을 벽에 던지던 그날 밤, 제 7천만 원은 이미 도박장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실 수 있을 거예요. 황혼의 달콤한 사랑이 지옥으로 바뀌기까지 단 몇 개월, 과연 돈은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모든 걸 잃기까지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본문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도연이고 올해 65살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4년째가 되었어요.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긴 건 1억 8천만 원이 담긴 통장 한 장과 텅 빈 2층 집이었습니다. 사실 돈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었어요. 넉넉하진 않아도 아꼈으면 혼자 살기엔 충분한 금액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돈은 있는데 마음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은 처음엔 추억이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집은 그냥 큰 상자처럼 느껴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는 비어 있고 식탁에 앉으면 혼자뿐이고 저녁이 되면 텔레비전 소리만 방 안을 채웠습니다. 두 딸은 각자 결혼해서 서울과 부산에 살고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전화는 했지만 그것도 안부를 묻는 짧은 통화였습니다. 애들도 바쁘니까요. 며느리 눈치 보고 사위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는 게 요즘 어머니들의 현실이잖아요. 저는 매일 비슷한 일과를 반복했습니다. 아침 6시쯤 일어나서 밥을 짓고 혼자 밥상을 받았어요. 예전엔 남편 것까지 두 그릇을 차렸는데 이젠 작은 공기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나면 할 일이 없었어요. 텔레비전을 켜봐도 재미가 없고 책을 읽어봐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동네를 산책하러 나가곤 했는데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노인들을 보면 제 모습이 거기 있는 것 같아서 금방 집으로 돌아오곤 했어요. 가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람은 성격이 과묵했지만 집안일은 꼼꼼하게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전구가 나가면 바로 갈아 끼우고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면 렌치를 들고 고쳤습니다. 저녁마다 뉴스를 보면서 한마디씩 던지던 그 사람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혼자 저녁을 먹다가 문득 그립다는 생각이 들면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땐 억지로 텔레비전 볼륨을 높여서 그 감정을 덮어버렸어요. 통장은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거의 만지지 않았습니다. 매달 국민연금 들어오는 것만으로 생활비를 쓰고 남편이 남긴 돈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 돈을 쓰면 남편과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은행에서 적금을 들라고 전화가 와도 그냥 예금으로만 놔뒀습니다. 이자가 얼마나 붙든 제겐 큰 의미가 없었어요. 그저 그 숫자가 통장에 박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위안이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게 참 이상한 감정이더라고요. 처음엔 그저 쓸쓸하다는 느낌 정도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몸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통증 같았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그 감정이 더 심해졌어요. 이불을 덮고 누우면 침대가 너무 넓게 느껴졌고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새벽이 되는 날도 많았습니다. 약국에서 수면제를 사다 먹어봤지만 약효가 떨어지면 또다시 그 정막이 찾아왔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아침 9시쯤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울렸어요. 요즘은 스팸 문자가 많아서 대부분 무시하고 지우는데 그날따라 왠지 확인하고 싶더라고요. 화면을 켜보니 모르는 번호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은빛산악회 등산 동호회입니다. 같은 동네에 사시는 어르신들께 건강한 산행 모임을 소개해 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등산하고 점심 함께하는 소모임이에요.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등산이라는 건 남편하고 젊을 때 가끔 했던 기억이 났어요. 아이들 어릴 때 도시락 싸들고 동네 뒷산에 올랐던 일요일 오후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앞장서서 걷고 저는 애들 손잡고 뒤따라갔죠. 정상에 올라서 김밥 먹으며 내려다보던 풍경이 아직도 선명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떠나고 나서는 한 번도 산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혼자 가기엔 의욕이 없었고 누구랑 같이 갈 사람도 없었거든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은빛산악회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었어요. 은빛이라는 단어가 나이 든 사람들을 부드럽게 표현한 것 같았거든요. 매주 토요일이라는 것도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함께 한다는 말에는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어쩌면 이런 모임에 나가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낯선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어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게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옷은 뭘 입어야 하나, 등산화는 있나,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혹시 민폐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저는 원래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었거든요. 휴대폰을 내려놓으려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또 읽었어요. 마치 그 문자가 저한테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베란다에 놓인 화분의 꽃이 한창 피어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집 안에만 있으면 저도 저 화분처럼 햇빛은 받지만 땅에 뿌리 내리지 못한 채 시들어가는 게 아닐까요? 부엌 탁자에 앉아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큰딸한테 전화해서 물어볼까도 생각했지만 괜히 걱정만 끼칠 것 같았어요. 딸애들은 저보고 집에서 조용히 지내라고 할 게 뻔했습니다. 특히 큰애는 성격이 조심스러워서 엄마가 밖에 나가서 다칠까봐 항상 신경 쓰거든요. 작은애는 좀 나은 편이지만 그 애도 바빠서 이런 걸 일일이 상의할 처지가 아니었어요. 시계를 보니 10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점심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인데 식욕이 없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어제 먹다 남은 반찬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요즘은 한 끼 먹는 것도 귀찮을 때가 많았어요.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습니다. 설거지하는 것도 지겹고 상 차리는 것도 번거로웠어요. 그냥 빵 하나 먹고 마는 날도 있었습니다.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문자 화면에 답장 버튼이 보였어요.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여서 안녕하세요라고 쓰다가 지웠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어요. 너무 적극적으로 보이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무뚝뚝하게 쓰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결국 문자창을 닫고 전화번호를 눌러봤지만 통화 버튼은 누르지 못했어요. 전화를 걸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일까, 목소리는 어떨까, 제가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오후 내내 휴대폰을 옆에 두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널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그 문자로 돌아갔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도 문자함을 열어보고 또 닫고를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고민만 하다가 하루가 다 지나가는 게 아쉬웠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심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니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 동네 버스터미널 앞에서 출발합니다. 간편한 복장에 편한 신발만 신고 오세요. 회비는 10,000원이고 점심 포함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친절한 답장이었어요. 회비 10,000원이라는 것도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이 잘 왔어요. 뭔가 기대되는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이 다가오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등산복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어요. 남편 옷은 아직도 그대로 걸려 있었지만 제 옷은 평상복 뿐이었습니다. 동네 운동복 가게에 가서 간단한 바지 하나를 샀어요. 등산화는 예전에 신던 게 창고에 있어서 꺼내서 먼지를 털었습니다. 낡았지만 아직 신을 만했어요. 배낭도 찾아서 물병하고 수건을 챙겨 넣었습니다. 금요일 밤에는 잠이 잘 안 왔어요. 내일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혹시 제가 다리가 아파서 산을 다 못 올라가면 어쩌나 사람들한테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레는 마음도 있었어요.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새로운 경험처럼 느껴졌거든요. 토요일 아침 7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거였어요. 세수를 하고 간단하게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65살 여자의 얼굴이 거기 있었어요. 주름은 깊어졌지만 눈빛만큼은 조금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밥을 먹고 배낭을 메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바깥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버스터미널까지 걸어가는 동안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터미널 앞에 도착하니 벌써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어르신들이었어요. 여자분들도 있고 남자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분이 저를 보고 손을 흔들며 다가왔어요. 처음 오셨어요? 저희 은빛산 학회입니다. 편하게 오세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세계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4년 동안 집 안에만 갇혀 지내던 제가 낯선 사람들 사이로 들어간 거였어요. 과연 이 선택이 제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은빛산 학회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다정했습니다. 모두 10명쯤 되었는데 나이는 제 또래부터 이른이 넘으신 분들까지 다양했어요. 회장님이라는 분이 저를 소개시켜 주셨고 다들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랜만에 받는 환대라서 어색하면서도 고마웠어요. 버스에 올라타니 뒷자리에 앉은 할머니 한 분이 사탕을 건네주시며 긴장 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은 차로 40분쯤 걸리는 곳에 있었어요. 그리 높지 않은 동네 뒷산이었지만 저한텐 오랜만의 산행이라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니 등산로 입구에 안내판이 서 있었어요. 정상까지는 2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준비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따라했어요. 다리를 쭉쭉 펴고 허리를 돌리는데 몸이 많이 굳어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출발할 때는 괜찮았어요. 길이 평탄해서 걷기에 무리가 없었습니다. 주변에 나무들이 울창하고 새소리가 들려서 기분이 좋았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걸으면서 회원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디 사시는지, 자녀는 몇 명인지, 등산은 언제부터 다녔는지 하는 가벼운 대화였어요. 다들 친절해서 낯선 느낌이 금방 사라졌습니다. 30분쯤 걸었을 때부터
경사가 조금씩 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숨이 차오르고 다리가 묵직해졌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안 해서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분들께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땀이 이마에 맺히고 등에서도 땀이 흘렀어요. 수건으로 닦으면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바위가 많은 구간이 나왔어요. 손으로 바위를 잡고 올라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앞 사람들은 익숙하게 올라가는데 저는 어디를 잡아야 할지 몰라서 주춤거렸어요. 발을 디딜 곳을 찾다가 돌부리에 발끝이 걸렸습니다. 순간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팔을 확 잡아주었어요. 힘이 있는 손이었습니다. 덕분에 넘어지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 저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분이었어요.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고 눈가에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인사를 드렸더니 그분이 웃으며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가시라고 서두를 필요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안정적이었어요. 그분은 제 옆에서 한 걸음씩 같이 올라가며 어디 발을 디디면 좋을지 알려주셨습니다. 바위 구간을 지나고 나서도 뒤에서 천천히 따라오셨어요. 마치 제가 또 넘어질까봐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중간 쉼터에 도착해서 물을 마시고 있을 때 그분이 다가왔어요. 괜찮으시냐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하자 다행이라며 자기소개를 하셨어요. 이름은 이강철이고 올해 54살이라고 했습니다. 저보다 11살 어렸어요. 등산은 10년 넘게 다녔다고 하시면서 처음 오신 분들은 다들 바위 구간에서 힘들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걱정 말고 자기 페이스대로 가면 된다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날 이후로 정상까지 오르는 동안 강철 씨가 제 옆에서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무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중간중간 쉬어가자고 하셨어요. 덕분에 저는 정상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정상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도시가 한눈에 들어오고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어요. 점심은 근처 식당에서 함께 먹었습니다. 산채 비빔밥이었는데 맛있었어요. 강철 씨는 제 맞은편에 앉아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가끔 눈이 마주치면 웃어주셨어요. 그 미소가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식사 후에 커피를 마시면서 다들 수다를 떨었는데 강철 씨도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하셨어요.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혼자 사신다고 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강철 씨가 제 옆자리에 앉으셨어요. 오늘 어떠셨냐고 물으시길래 좋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실 거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올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강철 씨가 다행이라고 하시면서 다음 주에 또 뵙겠다고 하셨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샤워를 하는데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 같은 게 가슴속에 있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평소에는 하루하루가 비슷하게 흘러갔는데 이번 주는 달랐어요. 뭔가 기대되는 일이 있다는 게 일상에 활력을 주었습니다. 옷장을 정리하고 등산복도 새로 한 벌 더 샀어요. 거울을 보면서 얼굴에 크림도 바르고 머리도 다듬었습니다. 두 번째 산행날이 왔어요. 터미널에 도착하니 강철 씨가 먼저 와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를 건네셨어요. 그날도 산행 내내 제 옆에서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날씨 이야기도 하고 산에 피어 있는 꽃 이름도 알려주셨어요. 저는 강철 씨와 이야기를 나누는 게 편안했습니다.
무엇보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긴 대화를 나눈다는 게 좋았어요. 점심 먹고 나서 강철 씨가 커피를 한 잔 사주셨습니다. 앉아서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강철 씨는 결혼했다가 10년 전에 이혼했다고 하셨습니다. 자녀는 없고 혼자 산다고 했어요. 작은 사업을 하다가 지금은 정리하고 쉬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실 때 어딘가 쓸쓸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남편을 사별한 지 4년 됐고 딸 둘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날 이후로 매주 산행을 갔습니다. 강철 씨는 항상 저를 챙겨주셨어요. 물을 챙겨 오셨다가 건네주기도 하고 쉼터에서 자리를 만들어주기도 하셨습니다. 다른 회원들도 우리 둘을 보면서 잘 어울린다고 농담을 하셨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강철 씨가 평일에 만나서 차라도 한잔하자고 하셨어요. 저는 조금 망설였지만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수요일 오후에 동네 카페에서 만났어요. 강철 씨는 말끔한 옷을 입고 나오셨습니다. 산에서 볼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2시간 넘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철 씨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어요. 중간에 맞장구도 쳐주시고 공감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만남이 잦아졌어요. 산행도 가고 평일에도 가끔 만나서 차를 마셨습니다. 강철 씨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늘 정중했어요. 손을 잡거나 신체 접촉을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눈빛이 따뜻했고 말투가 다정했어요. 저는 점점 강철 씨를 기다리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문자가 오면 가슴이 두근거렸고 만날 약속을 잡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어느 날 작은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목소리가 밝아진 것 같다면서 무슨 좋은 일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등산 동호회 다니면서 친구들 사귀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딸애가 그거 좋다면서 건강에도 좋을 거라고 했어요. 강철 씨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말하기엔 이른 것 같았거든요. 2달째 접어들 무렵 강철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자기가 저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있지만 진심으로 저를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막상 들으니 당황스러웠어요. 강철 씨는 천천히 생각해 보시라고 하셨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강철 씨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분의 다정한 눈빛, 따뜻한 말투, 저를 배려하는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저도 강철 씨가 좋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많이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4년 동안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녹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제가 65이고 강철 씨는 54이에요. 11살 차이가 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딸애들은 뭐라고 할까요? 혹시 강철 씨가 저를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딸들한테 말하기로 했어요. 큰딸을 먼저 만났습니다. 조심스럽게 강철 씨 이야기를 꺼냈는데 큰애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보다 11살이나 어린 남자라니 말이 되냐고 했습니다. 혹시 엄마 재산을 노리는 거 아니냐며 걱정했어요. 처음부터 조심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작은 딸도 만났는데 반응은 비슷했어요. 엄마 나이에 무슨 연애냐며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이 차이 나는 남자는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했어요. 혹시 결혼 생각하는 거 아니냐며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2딸 모두 제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딸들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나이 차이도 있고 서로를 안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조심해야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강철 씨에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외로움을 채워준 것도 있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강철 씨는 저를 한 사람으로 존중해 주었고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다음 주 산행날 강철 씨를 만났습니다. 딸들이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강철 씨는 이해한다고 하시면서도 아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진심이라고 천천히 시간을 두고 생각해 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딸들의 반대와 제 마음 사이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강철 씨와의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산행도 계속 나갔고 평일에도 자주 만났어요. 강철 씨는 여전히 다정했고 저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았고 대화도 편했어요. 점점 더 깊은 감정이 생겨나는 걸 느꼈습니다. 딸들한테는 미안했지만 제 인생이잖아요. 이 나이에 마지막으로 느껴보는 설렘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석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강철 씨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 좀 해야겠다고 하시길래 바로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카페에 도착하니 강철 씨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수척해 보였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앉자마자 강철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했어요. 작년부터 조금씩 어려워지더니 이번 달 들어서 거래처가 연달아 끊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도매업을 하셨는데 코로나 이후로 매출이 줄어들었고 빚을 내서 버티다가 결국 한계에 도달했다고 했어요. 지금 빚이 8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강철 씨는 말을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빚쟁이들이 계속 전화하고 집까지 찾아온다고 했어요. 무서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위로를 했더니 강철 씨가 죄송하다고 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밤새 생각했어요. 강철 씨가 정말 힘든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그분이 거짓말을 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보여준 모습이 진심이었다고 믿었습니다. 제게는 남편이 남긴 돈이 있었어요. 1억 8천만 원이 통장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강철 씨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강철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만나자고 했어요. 카페에서 만나서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했어요. 7천만 원 정도는 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강철 씨는 깜짝 놀라시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셨어요. 너무 큰 돈인데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강철 씨가 위기를 넘기고 다시 일어서는 걸 돕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끼는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강철 씨한테 괜찮다고 제 마음이니까 받으시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천천히 갚으면 된다고 했어요. 강철 씨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결국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꼭 갚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강철 씨 손을 잡아드렸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함께 이겨내자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은행에 갔습니다. 예금을 7천만 원 인출했어요. 은행원이 큰 돈인데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그냥 쓸 데가 있다고만 대답했습니다. 돈을 봉투에 담아서 강철 씨한테 건넸어요. 강철 씨는 받으면서 또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은혜를 꼭 갚겠다고 하셨어요.
그 돈으로 강철 씨는 급한 빚부터 갚았다고 했습니다. 빚쟁이들 전화도 끊겼고 좀 숨통이 트였다고 하셨어요. 얼굴도 많이 밝아지셨습니다. 저는 강철 씨가 다시 웃는 모습을 보니까 제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강철 씨가 또 전화를 하셨습니다. 만나서 상의할 게 있다고 했어요. 이번엔 제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강철 씨가 집에 온 건 처음이었어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철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나와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월세인데 밀린 게 있어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한다고 하셨어요. 갈 곳이 마땅치 않다고 했습니다. 고시원이라도 알아봐야 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강철 씨가 갈 곳이 없다니요. 제가 도와드린 돈으로도 부족했던 걸까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강철 씨는 제 눈치를 보시면서 혹시 잠깐이라도 여기 신세를 질 수 있을까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남자를 집에 들인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딸들이 알면 난리가 날 게 뻔했어요. 동네 사람들 시선도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강철 씨가 거리에서 헤매는 걸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제가 아끼는 사람인데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겠어요. 결국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빈 방이 하나 있으니 거기 쓰시라고 했어요. 강철 씨는 정말 고맙다고 하시면서 짐은 많지 않다고 빨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형편 나아질 때까지 계시라고 말했어요. 사흘 후 강철 씨가 짐을 들고 왔습니다. 캐리어 하나와 박스 2개가 전부였어요. 생각보다 짐이 적어서 놀랐습니다. 강철 씨를 2층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예전에 작은 딸이 쓰던 방이었습니다. 강철 씨는 방을 보시더니 너무 좋다고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그날부터 강철 씨와 한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강철 씨가 거실에 계시고 저녁에도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식사였어요. 혼자 먹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밥을 지을 때도 두 사람 분량을 하게 되고 반찬도 여러 가지를 준비하게 됐어요. 강철 씨는 집안일도 도와주셨습니다. 설거지도 하시고 쓰레기도 버리러 나가셨어요. 전구가 나갔을 때는 바로 갈아 끼워 주셨고 싱크대 배수구가 막혔을 때도 고쳐주셨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집안에 남자가 있다는 게 든든했습니다. 보름쯤 지났을 때 강철 씨가 진지하게 말을 꺼내셨어요. 이렇게 함께 지내다 보니 확신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함께 살고 싶다고 했어요. 정식으로 결혼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서로에게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놀랐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하신 건가요? 물론 함께 있으면 좋았어요. 외롭지 않았고 누군가 저를 챙겨주는 게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또 다른 문제였어요. 딸들 반대도 있고 재산 문제도 복잡해질 수 있었습니다. 강철 씨는 제 고민을 아시는지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빨리 결정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다고도 하셨습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되면 만약의 경우에도 서로를 지킬 수 있다고 했어요. 나이가 있으니 시간이 아깝지 않냐며 설득하셨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강철 씨와 결혼하면 남은 인생을 함께 할 수 있을 거예요. 외롭지 않게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천만 원을 들인 것도 큰 결정이었는데 결혼까지 하는 게 맞는 걸까요? 강철 씨는 매일 저녁 함께 앉아서
미래 이야기를 하셨어요. 형편이 나아지면 작은 카페라도 하나 차려서 같이 운영하자고 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편하게 살자고 하셨어요. 그 말들이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저도 그런 미래를 꿈꿔봤어요. 한 달이 지나갈 무렵 강철 씨가 다시 혼인신고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이번엔 더 적극적이었어요. 다음 주에 구청에 가서 서류를 내자고 하셨습니다. 빨리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게 좋다고 했어요. 만약 본인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보호받을 수 없다며 걱정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강철 씨가 저를 걱정해 주는 게 고마웠습니다. 결국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다음 주에 함께 구청에 가자고 했습니다. 강철 씨는 정말 기뻐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 밤 혼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제 선택이 옳은 걸까요? 7천만 원을 주고 집까지 같이 살고 이제 혼인신고까지 하려는데 과연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외로움이 만든 착각일까요? 혼인신고를 한 뒤 처음 한 달은 정말 달콤했습니다. 강철 씨는 남편이 되었고 저는 다시 아내가 됐어요. 법적으로 부부가 되니까 마음이 안정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강철 씨가 먼저 일어나서 커피를 내려놓고 계셨어요. 함께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같이 했습니다. 저녁에는 산책을 나가기도 하고 텔레비전을 함께 보기도 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강철 씨는 여전히 다정했어요. 제가 아프다고 하면 약국에 다녀오셨고 장을 보러 갈 때도 무거운 짐을 들어주셨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저희를 부부로 알게 됐어요. 마트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눴고 이웃집 할머니는 잘 어울리는 부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딸들한테는 아직 혼인신고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면서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강철 씨가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사업 관련해서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고 하셨어요. 제 길을 위해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집에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 게 신경 쓰였습니다. 처음엔 저녁 7시쯤 들어오시던 게 8시가 되고 9시가 됐어요. 어느 날은 밤 11시가 넘어서 들어오셨습니다. 어디 갔다 오냐고 물으면 사람 만나다 보니 늦었다고만 하셨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식사는 했냐고 물으니 밖에서 먹었다고 하셨어요. 저는 혼자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날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휴대폰을 보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휴대폰을 거실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두셨는데 이젠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셨어요. 문자가 오면 화면을 가리면서 보셨습니다. 제가 슬쩍 보려고 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강철 씨가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갔는데 휴대폰을 거실 소파에 두고 가셨습니다. 문자 알림음이 연달아 울렸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보니 저장되지 않은 번호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내용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빠 언제 봐요? 어제 재밌었어요. 다음엔 더 좋은 곳으로 가요. 젊은 여자가 쓴 것 같은 문체였어요. 말투도 친밀했습니다. 어제 만났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어제 강철 씨는 밤 10시가 넘어서 들어왔어요. 사업 관계자를 만났다고 했는데 그게 젊은 여자였던 걸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더 위로 올려서 이전 대화를 보려는데 욕실 문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황급히 휴대폰을 소파에 내려놓았습니다. 강철 씨가 나오셨어요. 휴대폰을 집어들더니
아무렇지 않게 주머니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을 켜고 옆에 앉으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방금 본 문자에 대해 물어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어요. 혹시 오해일 수도 있잖아요. 사업상 만나는 여자 직원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문체는 직원이 상사한테 보내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옆에서 강철 씨가 코를 골며 자는데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 문자가 계속 떠올랐어요. 다음엔 더 좋은 곳으로 가자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혹시 강철 씨가 저를 속이고 있는 걸까요? 7천만 원을 드리고 혼인신고까지 한 사람이 설마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강철 씨는 일찍 나가셨어요. 오늘도 사람 만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점심 먹고 들어오겠다고 하셨는데 저녁 때까지 소식이 없었어요.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문자가 왔어요. 일이 길어져서 늦을 것 같아요. 먼저 주무세요. 짧은 문자였습니다. 강철 씨는 자정이 다 돼서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심했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렸습니다. 어디서 뭐 했냐고 물으니 사람들하고 술 마셨다고만 하셨어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강철 씨는 씻지도 않고 바로 침대에 쓰러져서 잠들었어요. 저는 옆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비슷한 일이 반복됐어요. 강철 씨는 아침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날은 거의 없었어요. 주말에도 약속이 있다며 나가셨습니다. 예전처럼 산행도 안 갔어요. 비싼 학회에서 연락이 와도 바쁘다며 안 간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혼자 가기가 민망해서 참석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강철 씨가 샤워하는 동안 또 휴대폰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엔 참지 못하고 확인했어요. 같은 번호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오빠 내일 저녁에 봐요. 기대할게요. 하트 이모티콘까지 붙어 있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건 명백히 이상한 관계였어요. 대화창을 위로 올려봤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나왔어요. 오빠 오늘 멋있었어요. 선물 고마워요. 다음엔 어디 갈까요?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강철 씨 답장도 있었어요. 예쁘네. 좋은 곳 알아둘게. 내일 봐 같은 짧은 답장들이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황급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어요. 강철 씨가 나와서 뭐 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물 마시려고 한다고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강철 씨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다음 날 강철 씨한테 물어봤습니다. 요즘 누구 만나냐고 직접 물었어요. 강철 씨는 사업 관계자들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자도 있냐고 물으니 당연히 있다고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사업을 하니까 여자들도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제가 본 문자는 사업 관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였어요. 저녁 6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 서 계셨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도연 씨 댁 맞냐고 물으시길래 맞다고 했어요. 그분이 들어와서 이야기 좀 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거실로 안내했어요. 그분은 앉자마자 자기소개를 하셨습니다. 이강철의 전처라고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강철 씨 전처가 왜 여기까지 찾아온 걸까요? 그분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강철이란 사람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전처는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철 씨가 결혼 생활 내내 도박을 했다고 했어요. 경마장, 카지노, 온라인 도박까지 안 한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집안 재산을 다 날렸고 빚까지 떠안겼다고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바람까지 피웠다고 하셨습니다. 젊은 여자들한테 돈을 쓰면서 호텔을 다녔다고 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강철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정하고 저를 아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처가 거짓말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전처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혼 판결문에는 강철 씨의 도박과 외도가 명확히 적혀 있었어요. 폭력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술 먹고 들어와서 물건을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때렸다고 하셨어요. 전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본인은 10년을 참고 살다가 결국 이혼했다고 했어요. 재산도 다 날아갔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강철 씨가 또 결혼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어요. 혹시나 해서 알아봤더니 제 집 주소를 찾았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피해자가 나오는 게 안타까워서 찾아왔다고 했어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전처가 건넨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이혼 판결문, 도박빚 독촉장, 폭력 신고 기록까지 있었어요. 다 진짜 같았습니다. 제가 7천만 원을 준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혼인신고까지 한 그 사람이 저를 속인 걸까요? 전처는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빨리 헤어지는 게 좋다고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더 큰 피해를 입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락처를 남기고 가셨어요.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혼자 거실에 남아서 서류를 계속 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강철 씨가 곧 들어올 시간이었어요. 오늘도 늦는다고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그 사람을 기다렸어요. 과연 이 사람은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전처가 다녀간 그날 밤 강철 씨는 자정이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술에 많이 취해 있었어요.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넥타이가 풀려 있었고 셔츠 단추도 몇 개 풀려 있었습니다. 제가 거실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걸 보고 왜 안 자고 있냐고 물었어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야기 좀 해야겠다고 말했어요. 오늘 누가 다녀갔다고 했습니다. 강철 씨 전처가 왔었다고 말하자 강철 씨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 여자가 뭐라고 했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전처가 전해준 이야기를 꺼냈어요. 도박과 외도와 폭력에 대해서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강철 씨는 헛웃음을 쳤어요. 그 여자 말을 믿냐며 화를 냈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려고 거짓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혼할 때 자기한테 억울한 누명을 씌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눈빛도 흔들렸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특유의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전처가 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판결문과 각종 증거 서류를 강철 씨 앞에 펼쳐놨어요. 이것도 거짓이냐고 물었습니다. 강철 씨는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손으로 서류를 확 쳐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옛날 일을 왜 들춰내냐고 지금은 다르다고 했어요. 그럼 요즘 만나는 젊은 여자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휴대폰에서 본 문자 내용도 말했어요. 강철 씨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제 휴대폰을 봤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의 휴대폰을 몰래 보는 게 말이 되냐고 했어요. 오히려 저를 공격하는 시기였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지금 대답해야 할 사람은 당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냐고 다시 물었어요. 7천만 원은 어디에 썼냐고도 물었습니다. 정말 빚을 갚는 데 썼냐고 따져 물었어요.
강철 씨가 소파 쿠션을 집어던졌습니다. 시끄럽다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했어요.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한다며 간섭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고 얼굴 근육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이 사람이 제가 알던 그 다정한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통장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드린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강철 씨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건 자기 돈이라고 당신이 준 거 아니냐고 했어요. 빌린 게 아니라 받은 거라며 큰 소리쳤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빌린 거라고 했던 말은 다 거짓말이었나요? 저는 일어서서 방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내일 정신 차렸을 때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철 씨가 제 팔을 확 잡았어요. 힘이 세서 아팠습니다. 어디 가냐며 대화가 끝난 거 아니라고 했어요. 팔을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아프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강철 씨는 더 세게 잡았습니다. 팔을 비트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진짜 아프다고 소리쳤습니다. 그제야 강철 씨가 손을 놨어요. 하지만 화는 풀리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눈빛이 무서웠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려고 했어요. 딸한테 전화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강철 씨가 제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아 갔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하려고 하냐며 소리쳤어요. 그러고는 휴대폰을 벽에 집어던졌습니다. 휴대폰이 벽에 부딪혀 바닥에 떨어졌어요. 화면이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질렀어요. 강철 씨는 계속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녔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있던 리모컨도 집어던졌어요. 액자도 떨어뜨렸습니다.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 같았어요. 저는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무서웠어요. 전처 말이 맞았던 거예요. 이 사람은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강철 씨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손가락으로 제 얼굴을 가리키며 자기를 의심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며 소리쳤어요. 돈도 주고 집도 내주면서 뭘 더 바라냐고 했습니다. 그 말에 기가 막혔어요. 돈은 제가 준 건데 무슨 소리예요.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당장 나가달라고 했어요. 이 집은 제 집이고 당신은 손님이라고 말했습니다. 혼인신고는 취소하겠다고도 했어요. 강철 씨는 비웃었습니다. 함부로 취소 못한다고 법적으로 부부라고 했어요. 재산도 반씩 나눠야 한다며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린 거였어요. 7천만 원도 모자라서 집까지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다정한 척하고 사랑하는 척했지만 다 계산된 행동이었어요. 제 외로움을 이용한 거였습니다. 강철 씨는 소파에 드러누웠어요. 피곤하니까 그만 자라고 했습니다. 내일 이야기하자며 눈을 감았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웠어요. 화면이 깨졌지만 다행히 작동은 됐습니다.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어요. 침대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남편이잖아요. 법적으로 부부인 사람을 신고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어요. 새벽 2시쯤 됐을 때 결심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일일이 번호를 눌러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남편이 폭력을 휘둘렀다고 말했습니다. 주소를 알려줬고 경찰이 곧 출동하겠다고 했어요. 신고하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20분쯤 지나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경찰관 두 분이 와 계셨어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거실에서 자고 있는 강철 씨를 가리켰어요. 깨진 휴대폰도 보여드렸고 팔에 난 멍 자국도 보여드렸습니다. 경찰은 강철 씨를 깨웠어요. 강철 씨는 술이 덜 깬 상태로 일어났습니다. 경찰서로 함께 가야 한다고 했어요. 강철 씨는 처음엔 거부했지만 경찰이 강하게 나오자 따라갔습니다. 저도 같이 경찰서로 갔어요. 새벽 4시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술했어요. 전처가 준 서류도 제출했습니다. 강철 씨는 따로 조사를 받았어요. 나중에 들으니 술 먹고 실수했다고, 때린 건 아니고 그냥 말다툼했을 뿐이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제 팔에 난 멍과 깨진 휴대폰이 증거였어요. 경찰은 일단 강철 씨를 유치장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동이 트고 있었어요. 거실은 엉망이었습니다. 떨어진 액자와 깨진 물건들을 치우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게 다 제 잘못인 것 같았습니다. 외로움을 못 이겨서 잘못된 사람을 집에 들인 거예요. 7천만 원도 너무 쉽게 내줬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이혼과 재산 분할 상담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습니다. 황혼 이혼이나 재혼 과정에서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있다고 했어요. 변호사가 강철 씨 계좌 추적을 제안했습니다. 제가 준 7천만 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어요. 법원 명령으로 계좌 내역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거라고 했어요. 저는 꼭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열흘 후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계좌 내역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갔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보여줬는데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가 준 7천만 원이 도박장으로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어요. 온라인 카지노, 경마, 불법 도박 사이트 입금 내역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흥비도 엄청났어요. 룸살롱과 호텔 결제 내역이 수십 건이었습니다. 여자들한테 선물 산 것도 있었어요. 명품 가방, 액세서리, 옷 구매 내역이 보였습니다. 빚 갚는 데 쓴 돈은 1,000만 원도 안 됐어요. 나머지는 전부 도박과 여자들한테 쓴 겁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사기죄로도 고소할 수 있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게 명백하다고 했습니다. 혼인신고도 재산을 노린 계획적인 행동이라고 했어요. 혼인 취소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싸워야 했습니다. 제 잘못도 있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이고 남편이 남긴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도박과 여자들한테 쓰였다는 게 억울하고 분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저는 왜 그 사람을 믿었을까요? 다정한 말 몇 마디와 따뜻한 눈빛에 속아서 제 인생 전부를 내줄 뻔했던 건가요? 소송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변호사는 혼인 취소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했어요. 강철 씨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처음엔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도박은 취미 생활이었고 돈은 정당하게 받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혼인도 사랑해서 한 거라며 취소 사유가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계좌 내역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7천만 원이 도박장과 유흥업소로 흘러간 기록이 선명했습니다. 전처가 제공한 이혼 판결문도 큰 도움이 됐어요. 강철 씨가 과거에도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작성한 폭력 사건 조서도 제출했어요. 재판은 석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법정에 나가는 날이면 긴장됐어요. 강철 씨와 마주쳐야 했거든요.
강철 씨는 법정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판사 앞에서 증거가 하나씩 제시될 때마다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증언대에 섰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속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진술했어요. 강철 씨가 얼마나 다정한 척했는지, 어떻게 제 외로움을 파고들었는지 설명했습니다. 7천만 원을 줄 때는 정말 그 사람을 믿었다고 말했어요. 강철 씨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돈을 줄 때 강요당한 적 있냐고 물었어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준 거 아니냐고 했어요. 맞다고 했습니다. 그럼 사기가 아니라는 주장이었어요. 하지만 제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로 접근해서 돈을 받아낸 건 명백한 사기라고 했어요. 전처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강철 씨가 결혼 생활 내내 어떤 사람이었는지 증언했어요. 도박 중독자였고 여자를 밝혔으며 폭력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돈을 요구하며 괴롭혔다고 했어요. 강철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은빛산 학회 회원들도 증인으로 섰어요. 강철 씨가 어떻게 저한테 접근했는지 목격담을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보였다고 증언하는 분도 있었어요. 혼자 사는 여자를 찾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소름이 돋았어요. 판결이 나오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혼자 집에서 지냈어요. 강철 씨는 보석으로 나왔지만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져서 집에 올 수 없었습니다. 딸들이 번갈아 와서 며칠씩 같이 지내줬어요. 큰애는 처음에 뭐라고 하려다가 그냥 손만 꼭 잡아줬습니다. 작은애는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진작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딸들한테 말했어요. 너희 잘못이 아니라고, 엄마가 어리석었던 거라고 했습니다. 외로움을 못 이겨서 판단력을 잃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신 차렸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고 했어요. 판결일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에 가는 아침 긴장돼서 밥을 못 먹었어요. 큰애가 함께 따라와 줬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강철 씨도 와 있었어요. 우리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판사는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피고 이강철이 원고에게 접근할 당시부터 금전적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했어요. 사업 실패와 빚을 이유로 돈을 받아냈고 그 돈을 도박과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혼인신고도 재산 분할을 노린 계획적 행위로 판단했어요. 혼인 취소가 인정됐습니다. 사기에 의한 혼인이므로 처음부터 무효라고 선언했어요. 재산 분할 청구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어요. 원금 7천만 원 전액 반환과 위자료 2천만 원, 합계 9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판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외로움과 선의를 악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했어요.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이며 용서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노년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더욱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강철 씨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변호사와 뭐라고 속삭이더니 고개를 떨궜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긴 악몽이 끝난 거예요. 큰애가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강철 씨 측에서 항소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포기했어요. 증거가 너무 명백해서 이길 가능성이 없었던 겁니다. 한 달 후 9천만 원이 제 계좌로 입금됐어요. 강철 씨가 어디서 돈을 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친척들한테 빌렸거나 대출을 받았을 거예요. 돈을 돌려받았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2천만 원은 이자와 위자료였지만 제가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적은 금액이었어요. 무엇보다 잃어버린 시간과 상처는 돈으로 채울 수 없었습니다. 7개월 동안 제가 믿었던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어요. 집을 정리했습니다. 강철 씨가 쓰던 방은 완전히 비웠어요. 그 사람이 남긴 흔적을 모두 지웠습니다. 함께 찍은 사진도 다 버렸어요. 등산 동호회도 그만뒀습니다. 그곳에 가면 강철 씨 생각이 날 것 같았거든요. 회원들한테 사정을 설명하고 조용히 나왔어요. 몇 달 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는 게 두려웠어요.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말을 걸어도 경계했어요. 혹시 또 속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들이 걱정해서 상담을 받아보라고 했어요. 심리상담센터에 몇 번 다녔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제 잘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외로움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누군가를 믿고 싶은 마음도 당연하다고 했어요. 다만 그 마음을 악용한 사람이 나쁜 거라고 했습니다. 스스로를 너무 탓하지 말라고 했어요.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어요. 집 밖으로 나가서 산책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도 가고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어요. 거기서 만난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봤어요. 66살이 된 제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단단해 보였어요. 많은 걸 겪고 나니 더 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혼자서도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남편이 남긴 돈은 이제 1억 1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2천만 원은 소송 비용과 이런저런 지출로 나갔어요. 하지만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아껴 쓰면 남은 인생 살아가는데 문제 없을 거예요. 이번 일로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라는 걸요.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외롭지 않냐고 물으신다면 가끔은 외롭다고 대답할 거예요. 하지만 그 외로움을 견딜만 합니다.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건 잘못된 사람에게 마음을 내주는 거였어요. 혼자 있는 게 나쁜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걸 배웠습니다. 딸들과는 더 자주 연락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 통화를 해요. 한 달에 한 번은 만나서 밥도 먹습니다. 손주들도 가끔 보러 와요.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낍니다. 요즘은 복지관에서 서예를 배우고 있어요. 붓으로 글씨를 쓰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같이 배우는 할머니들과도 친해졌어요. 점심 먹고 차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조심스럽게 사람들과 다시 관계를 맺어가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혼 재혼이나 새로운 만남이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랑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특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나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람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진심인지 아닌지 충분히 확인하세요.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절대 쉽게 주지 마세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돈 문제는 신중해야 합니다. 가족들한테도 꼭 상의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요. 혼인신고도 서두르지 마세요. 최소 1년은 함께 지내보고 결정하는 게 좋아요. 저는 이제 혼자 서 있습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섰어요.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로움과 사랑 사이에서 저는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하지만 그 실수에서 배웠습니다. 이제는 더 현명하게 살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외로움과 사랑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황혼 재혼 어디까지 믿고 어디서부터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